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북한의 그 서바이벌 스트래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주로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과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북한의 정치 체제와 또 그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 체제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북한이 대응을 하고 왔는지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대북 지원과 대응 정책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그 수십 년 동안의 북한의 경제 상황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1950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제 북한이 냉전 시대 초기에 경제 상황이 이제 발전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정체 국면에 가는 그 국면들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여러 번 논의를 했듯이 어, 그 북한이 냉전이 종식되고 난 1990년대 초반 이후에 경제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북한인데 그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950년대, 뭐 6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비슷했었죠. 오히려 그 북한의 1인당 GDP를 비교를 하면 중국보다도 북한이 더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북한이 중국보다 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물론 1970, 60년대, 7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여기는 이제 그때 그 아시아 금융위기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북한의 경우에 60년대 중반, 말 7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70년대 중반까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70년대 중반 이후에 조금 이렇게 꺾여 드는 거죠. 60년대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발전되고 모습 유지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한국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그 열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 본격적으로 80년대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더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발전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1인당 GDP가 즉 국민의 생활 수준이 발전을 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되고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냉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그 이런 1990년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 9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경제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렇게 그 1인당 GDP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냉전이 종식되어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게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컸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중국 역시 70년대 후반에 이제 개혁 개방을 결정을 하고 80년대 이런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이렇게 더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게 2020년 뭐 이렇게까지도 더 간다 그러면 이게 중국의 아마 이 그래프는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 북한의 그래프는 여전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국면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 자체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이 그동안 생존 전략을 취해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발전해 왔죠. 1인당 GDP가 발전해 오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이죠. 지금은 이제 3만 불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국 역시 이것이 발전해서 지금은 만 불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북한은 여전히 이렇게 낮은 수준이죠. 뭐 북한의 1인당 GDP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500불이라는 설도 있고 1000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2000년대 이후에 보면 나중에 또 논의를 하겠지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이렇게 플러스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확고하게 어떤 경제 발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 추이를 통해서 어떤 생존 전략을 취해 왔고 또 그것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그 냉전 종식 이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 이후죠. 북한 경제가 이제 추락하는 상황을 대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제적인 수치야 어떤 그 기관에서 내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북한이 경제가 쇠퇴합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그렇고 또 경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에 그 냉전이 종식되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또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옮겨오면서 이제 그 방향성을 전환을 했죠. 소련은 한국과 1990년에 수교를 했고 중국과는 92년에 수교를 했죠. 그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제 소련과 중국도 더 이상 그런 여력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되죠. 특히 소련으로부터 석유를 굉장히 유리한 가격에 받아왔었는데 이게 사실 1년 만에 거의 10분의 1로 감소됐고 교역 조건도 굉장히 악화되었죠. 과거에는 물물교환의 형태로서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소련이 90년 이후부터는 이제 현금 결제를 요구하면서 이런 상당한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북한의 경제가 1년에 거의 한 10%씩 감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보면 이 GNP, 북한의 GNP가 당시에 한 258억 달러였는데 94년도에는 170억 달러로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한 5년 정도 시기 동안 냉전이 종식되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이런 북한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 이전부터 남한과 경제적인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것이 더욱더 커진 거죠. 1980년도에 보면 남한과의 GNP 대결 보면 남한이 610억 달러와 북한이 160억 달러였으니까 이미 냉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는 훨씬 더 크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1990년대가 넘어서면 북한의 노동당은 중앙위 회의를 통해서 이게 경제 개혁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시인을 하게 되고 또 김일성 역시 이 1994년 바로 그 사망하기 직전이죠. 신년사에서 경제 개혁이 실패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처를 하면서 여기 정권 생존, 국가 생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근데 더 큰 어려움이 1990년대 중반에 다가옵니다. 북한의 생존을 위험하는 더 큰 어려움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1995년도에 북한이 홍수를 맞아서 아주 큰 홍수를 맞아서 뭐 농업을 하던 그런 어떤 토지도 굉장히 많이 유실이 되고 또뭐 산업 시설도 굉장히 많이 유실이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또 가뭄이 들고 다시 또 홍수가 들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굉장히 심한 자연재해를 겪게 됩니다. 물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주의 체제 운영, 경제 체제의 운영 그리고 그런 어떤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경제 경직성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95년 이후에는 이 자연재해까지도 겹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식량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를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 국가와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이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이례적으로 북한이 당시 국제사회에 식량을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1995년도에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을 하고 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런 북한이 식량을 배분한다거나 아니면 하는 문제에서 투명성의 문제가 있고 또 북한이 사회를 잘 오픈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또한 이제 이후에 또 아주 심화되는 그런 핵위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을 했지만 이 시기만 해도 95년 이후 시기만 해도 처음에 가장 많은 이제 지원을 했던 것이 이제 미국이었고요. 일본도 상당량의 지원을 했죠. 김정일 정권이 이때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난 이후 시기죠. 이제 공식적으로 식량 위기를 선언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북한 내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시인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급변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 김정일 정권이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 또 김정일 위원장이 실제 그 김일성 대학의 연설에서 이런 것들을 시인을 했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아서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이게 또 국내적으로 혼란된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시기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22만 명 정도가 기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얼마나 그 경제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북한의 그 인구 대비로 보면 거의 한 1% 가까운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기아로 사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민간 단체나 이제 당시 고위 탈북자인 황장엽 씨에 따르면 이 수치가 한 10배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아사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이것이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다라고 좀 수정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마 북한도 정확하게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뭐 여하튼 북한 정부가 22만 명이라고 했는데 22만 명만 해도 굉장히 큰 숫자죠. 만약에 200만 명, 300만 명이었다면 이것은 북한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맞았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하튼 북한은 그런 고난의 행군을 거쳤습니다. 이 당시에 북한 체제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북한은 그것을 다 지나간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북한은 그 체제에 대한 어떤 머들링스를 하는 거 그냥 그럭저럭 버티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북한의 체제를 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 시기도 상당한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상당히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붕괴되지 않고 상당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체로 보면 뭐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고 중앙 집권 체제죠. 계획 경제죠.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권화된 그런 경제라고 할 수 있고 계획 경제 가장 계획화된 그런 경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경제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 안정을 위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교류를 거의 하지를 않죠.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정보와 어떤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정권 안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 국제사회 투자도 받아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도 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자유로운 국민들의 그 경제 활동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통제 체제 하에서는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운영의 비효율성 그리고 경제 체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주기적으로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북한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자연재해에 취약하죠. 95년 이후에 고난의 행군 시대에 겪었던 것처럼 홍수나 가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후변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어려움은 훨씬 더 크겠죠. 2020년에만 해도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여러 명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북한은 더 큰 어떤 어려움을 입었습니다. 북한에서 큰 물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와서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기에 되게 어렵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경제에도 타격이 굉장히 컸고 주민 생활에도 타격이 컸죠. 북한은 이미 그 국제사회 핵 문제,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대북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제사회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겹치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식량 사정도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인프라는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후진적이고 투자 및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이것이 유지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의 상당 부분이 군사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북한 국가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1차 핵위기와 2차 핵위기, 여러 차례 핵위기를 거치면서 알고 있고 2017년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또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핵과 미사일을 위주의 그런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경제에 투자하고 지원할 그런 돈이 충분치가 않겠죠. 아무래도 북한의 경제가 작은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군사비 사용을 대규모로 하게 되고 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에 부담이 많겠죠. 그래서 경제 부분, 산업 투자에 갈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이 군사 부분으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경직성에다가 그다음에 이 홍수나 가뭄이나 자연재해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인프라의 문제점에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군사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기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그래프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한 경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그 플러스 성장을 하기도 하고 북한의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북한이 원하는 경제 개혁과 어떤 경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인프라도 그렇게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2000년대 이후에 그랬지만 또 그 핵과 미사일 실험 때문에 경제 제재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연재해도 생기게 되고 인프라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악순환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북한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북한의 생존 전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도 근근히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한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그 생존 전략에서 아주 절실한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의 인구는 대체로 그 남한 인구의 한 절반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어떤 추세를 보면 이렇게 절반 정도 한 2,500만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근데 그 국민소득, 총 국민소득을 보면 남한과 차이가 크죠. 남한은 이제 1935조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35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몇 배입니까? 한 50배, 6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북한의 경제가 남한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규모니까 이 뭐 경제력으로 따지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남한 인구가 2배 정도 되니까 1인당 GDP는 한 그래서 20 몇 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1인당 그 국민소득을 따지면 남한의 경우에 3,743만 원인데 북한의 경우는 한 14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한 30배 가까운 그런 25배에서 30배 가까운 이런 상태죠. 그만큼 남북한의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력 생산의 법을 봐서도 남한과 북한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거의 뭐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전력 생산의 차이를 통해서 경제 산업의 인프라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휴대폰의 사용의 경우도 생각보다 북한이 많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것이 뭐 한 50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 1인당 국민당 한 10%가 넘는 그런 상황이죠. 한 20%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남한의 휴대폰 사용량은 인구를 넘어서는 것이죠. 1인당 1점 몇 개 정도, 이렇게 1.2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적은 양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경제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 남한의 경제와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또 북한의 경제가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남북한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1인당 GNP에 대한 그 대체적인 추세의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남한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북한은 계속해서 정체되다가 1990년대 초반이 되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2000년대가 넘어나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한국은 뭐 아주 고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2%에서 3% 정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어 죠. 물론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의 10%를 뭐 상회하는 그런 경제 성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뭐 플러스 성장을 할 때도 있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시 또 플러스 성장을 하면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이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상당히 이렇게 통계적인 문제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생기는 이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나중에 봤을 때 이건 약간씩 교정을 해야 되는,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 경제 성장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령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3.9% 성장을 해서 남한이 2.9%보다 좀 높다고 이렇게 나타났죠. 다른 연도에는 그렇지 않은데 2016년만 그런데 이제 그건 아마 2015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이 반영이 되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시기 의 어떤 뭐 정치적인 그 부분들 가령 뭐 그 핵실험을 했다든지 뭐 미사일 실험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대북 제재를 했던 모습들이 나중에 그 반영이 되었다가 이제 그것이 다시 또 수정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북한의 경제 통계는 우리가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뭐 가령 무역을 한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과 했던 무역의 다른 국가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시 추산을 해서 북한 것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북한의 경제 부분을 보면 이렇게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과거에 뭐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근본적인 어떤 시장 경제의 전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인 발전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닌 반면에 그렇지만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 그런 그래서 이제 머들링 스루라고 하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형태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국가별 대외 교역 비율을 보면 북한의 생존 전략의 또 한 측면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대 북한의 대외 교역 비율을 보면 대체로 95%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입니다. 뭐 특히 2017년까지 그런 핵실험 이후에 대북 경제 제재를 때문에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경제 제재를 심하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로 중국과 러시아인데 사실은 러시아도 별로 되지 않고 중국의 거의 90% 이상 이 증가를 했던 것이죠. 이전 시기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대 초반 시기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70%, 80% 이렇게 되었더라도 중국이 90% 이상 의존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그 북한 핵위기가 심화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대북 경제 제재를 강하게 받으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컸다는 거죠. 결국 북한이 이 경제적으로 생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것이고 그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는 남한이 이제 대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한과의 교류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러시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뭐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북한의 생존 전략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그것은 당연히 군사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북한의 대중무역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2011년에서 한 19년까지 이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2014년, 15년. 근데 15년부터 이렇게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2018년도에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죠.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15년, 6년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2017년도에 감소했다가 2018년, 19년도에는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 시기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대북 경제 제재가 더욱더 강해졌던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한 경제 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뭐 북한의 철강석이나 뭐 이런 거겠죠. 뭐 옷을 의류를 수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북한의 주요 수출원이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입량은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줄어들긴 했지만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조차도 대북 경제 제재를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을 한 거죠. 완벽하게는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행을 했던 것이고 또 사실 앞서 보았던 그 국가별 대외 무역 경향을 보면 그나마 중국이 북한의 어떤 숨통을 틔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북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북한의 장마당 시장입니다. 뭐 사실은 우리나라나 뭐 다른
국가들의 다른 세계 다른 국가들의 시장과 비교해 보면 조금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래도 이런 사적인 물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장사를 하는 이런 시장들이 상당히 북한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시장화의 관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 수백 개씩 만들어지고 있고 북한 정부도 2002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확산되도록 하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의 공식적인 공급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도 이 국민들을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그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북한의 그 평양의 통일시장의 모습인데 상당히 좀 근대 현대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 북한의 생존 전략의 어떤 큰 틀을 우리가 그 경제 상황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북한은 이제 변화를 하기보다는 특히 과거에 동일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혹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기보다는 현실을 그냥 그럭저럭 극복하고 버텨나가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고 그렇지만 그 기존의 핵과 미사일 중심으로 한 그런 생존 전략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경제도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머들링 스루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럭저럭 극복하고 버텨나가는 전략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 3대 세습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이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2012년도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면도 봤었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그 북한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어느 정도 북한이 변화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 뭐 여명거리나 과학자거리 같은 우리가 봤었던 그런 거리의 모습을 보면 북한이 상당히 그 평양이 새로운 도시로 그 대도시로 변모하고 있고 고층 건물도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핵경제 병진 노선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을 통한 그런 군사적인 틀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국가 전략과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죠. 2018년 4월에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선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의 하나의 축인 핵무기가 완성되었다고 2017년 11월에 선언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경제 매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는 경제 집중 노선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핵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양립하기 어려운 국제사회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전략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이 이런 기존의 체제만 국가 전략을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짜기는 여전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핵과 어떤 군사적인 측면을 유지를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제약이 있는 제한적인 그런 경제 발전인데 그래서 이것이 경제 집중 노선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어떤 다른 중국이나 베트남 그 동유럽 국가들이 했던 그런 체제 전환을 시장 경제를 체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그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2018년에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경제 발전보다는 정권의 생존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경제를 유지를 하고 발전을 하면서 그 버텨나가기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은 2002년 이후에 장마당을 허용을 하면서 북한의 이제 그 시장화를 어느 정도 확산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존의 정부 배급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장마당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북한 정부로서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협동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생산량을 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을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해서 어떤 이걸 사적으로 처분하는 것들도 허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생산량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렇지만 시장이 확대되자 정권 통제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죠. 근데 그걸 위해서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를 정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밖에 주지 않아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처형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북한은 시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권 입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확대되면 또 정권 자체의 안보에
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외화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주기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그 통제를 하면 물자 부족도 생기고 불안정이 야기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시장이 확산되어서 정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그걸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역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북한의 생존 전략에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대북 지원을 하면서 그동안 물론 뭐 국내적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대북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북한의 어떤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연착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북한의 대북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 딜레마는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죠. 대북 지원을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 대북 지원을 하면 그것이 다 대남을 남쪽을 위협하는 그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가령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의 어떤 진보 세력, 진보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로나 항만이나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대북 지원을 해주고 북한에 대한 개발 협력을 하면 그것 다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미리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국내 이제 보수 그룹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그런 부메랑이 되어 온다라고 하죠. 대북 지원의 상당 부분이 군사적으로 전용이 되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데 쓰였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쓰여서 대남 위협의 부메랑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북한의 경제가 연착륙하는 걸 도와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 반대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리고 북한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그 생존 전략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생존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이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